미국이 오늘부터 34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즉각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위수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탱크와 특전사 동원 인력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친위 쿠데타를 기획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위법성 여부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재정특위의 보유세 권고안을 보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이 높아진 가운데 추가 세수는 7천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어제부터 모든 승객에게 간편식이더라도 차질 없이 기내식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일부 입국편에선 기내식이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로 구속위기에 몰렸던 조양호 회장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수십 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지병치료를 받는다는 진단서도 제출하는 등 구속 여부 판단에 유리한 정황을 총동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오늘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물렸고 중국도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뉴욕과 베이징을 동시에 연결해서 각국 입장과 속내를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 나와 계시죠? 먼저 미국 상황부터 살펴보죠. 미국 고율 관세 조치가 예고했던 대로 시행이 된 거죠? 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죠. 미국이 38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개시했습니다. 또 2주 안에 18조 규모의 280여 개 품목에도 추가로 관세를 매길 예정입니다. 중국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정보통신과 로봇, 항공우주 등 첨단 제품이 그 대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관세를 부과를 유보하고 있는 5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이 있다며 중국이 보복 대응하면 관세 부과 규모를 10배로 확대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The war was lost, but now we're going to win it. And because we have all the cards.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경고에도 중국 측이 바로 보복 관세 실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공언했던 대로 미국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규모로 똑같은 강도인 25%의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대상은 대두 등 농산품과 자동차 등 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겨냥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미국과 맞서면서 동시에 우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전 세계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총리와 외교부장이 나서서 유럽연합의 동참을 촉구하는 중입니다. 미국과 1대1 협상이 여의치 않아 보이자 다자의 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국 보복 조치에 대한 미국 입장도 궁금한데요. 미국 현지에서도 이런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미국 정부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명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산업 집중 투자를 통해 기술 굴기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기사를 이참에 꺾어놓겠다는 미국의 속내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이 주요 배경이란 겁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중국산 첨단 분야 제품에 집중돼 있고요. 중국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의 지지 기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소부 농업지대와 러스트벨트 생산물의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며 미국을 압박했는데도 관세 전쟁을 강행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란 겁니다. 미중 간 관세 전쟁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정치적 노림수와 경제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라는 점에서 두 강대국 간의 치킨 게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중국의 속내가 궁금한데요. 미국 정부가 이렇게 완강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이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태의 장기화될 경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버틸 여력이 충분하다. 되레 미국의 타격이 될 것이다. 상황을 관리할 수많은 수단이 중국 당국에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 비해 중국이 수출 비중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또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중국의 외환 시장과 증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는 보도가 현지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되도록이면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확전을 자제하고 상황을 빨리 매듭 짓고 싶어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이달 초에 상하이 등 12개 자유무역 시험구에서 외국인 투자 금지 대상을 절반 이상 줄이는 등 대외 개방을 확대한 것도 미국의 유화적인 몸짓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중 양국이 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얘기네요. 뉴욕 김철우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의 후폭풍이 어떻게 몰아닥칠지 정부도 기업들도 걱정입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14조 8천억 원. 1분기보다 줄었는데 이런 감소세는 7분기만입니다. 모바일 기기 판매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낙관하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전체 실적의 80% 안팎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제재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을 겨냥하고는 있지만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자국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다 보면 그 불똥은 언제든지 경쟁 상대인 우리 기업들로 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번 무역 전쟁이 단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지만 장기화된다면 얘긴 달라집니다. 우선 관세 장벽이 높아지게 되면 중간재인 전기전자 부품의 중국 수출과 자동차 부품의 미국 수출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 EU와 일본, 캐나다 등으로 분쟁이 확대되면 결국 세계 무역량 자체가 줄게 돼 수출로 버티는 우리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앞으로의 미중 간의 이런 통상 분쟁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될 것이냐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중 간 무역 전쟁 속에서 세계 각국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남을 해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통상 환경은 더욱 복잡해질 텐데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좀 더 주도 면밀해야 할 듯합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평양에 도착해서 비핵화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핵화 이행 조치의 첫 단계인 북한 핵무기와 핵시설에 대한 신고 목록을 만드는 작업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평양을 두 차례 방문해 북미 정상회담에 물꼬를 텄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세 번째로 북한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비핵화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폼페이오는 오늘 저녁 트위터로 1박 2일 중 첫날 협상 일정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핵무기와 핵시설 등 이른바 핵신고 목록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미 정보당국이 비밀 핵시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터라 폼페이오 측이 가장 신경 쓸 부분이지만 북한이 곧대로 적어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관리는 이번 협상은 새로운 대화일 뿐이지 청사진을 기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도 이번 방북에서 가시적인 비핵화 성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방북 직전 트위터에서 매우 힘든 일이 앞에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애써 긍정적 시각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We signed a wonderful paper saying they're going to denuclearize their whole thing. It's going to all happen. 이처럼 비핵화 이행 방안이 이번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기자단까지 동행한 폼페이오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진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의 귀향길에 미군 유해 송환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아울러 미사일 관련 조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선포해서 촛불 집회를 무력 진압할 것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갑차와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언론까지 통제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등 군부 친위 쿠데타를 연상케 하는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전 작성한 문건입니다. 탄핵 결정 이후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에 진입하거나 점거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보나 보수 특정 인사의 선동으로 집회 시위가 확산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진보 뒤엔 괄호로 종북이란 용어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군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며 위수령과 계엄 시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서울 지역 위수령 발령 시 경찰은 1선에서 군은 2선에 배치해 방어선을 보강하고 시위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한다는 세부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특히 계엄령 선포 시 청와대에 공수여단을 투입하는 등 국가 주요 시설과 집회 예상 지역에 군병력을 배치하는 구체적인 편성안까지 작성했습니다. 계엄 임무수행군 편성안에는 동원 가능한 병력으로 기계화 사단 6개, 기갑여단 2개, 특전사 부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또 서울 지역 등 중요 시설에 추가 투입하는 사단과 병력 수까지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군이 박근혜 정권 유지를 위해 친위 쿠데타를 기획한 증거라면서 문건을 토대로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 동원 인력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강조와 흡사하다. 문건에는 특히 비상계엄 시행 시 언론 검열 업무에 필요한 인력까지 계산하는 등 언론 통제를 하기 위한 검토안까지 포함되어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이 기무사 내부 문건을 보면 군 지휘 계통을 무시한 위법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국회가 위수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지양 기자입니다.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 시 발동되는 계엄령. 계엄군 배치를 위해 군부대를 이동 배치시키려면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이 승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사령부의 편성표를 보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기무사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시 사후에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논란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합참의장을 사실상 지휘 계통에서 제외한 겁니다.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관련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문건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육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을 제끼고 계엄사령관이 되는 순간 군의 위계질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위수령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제의를 해야 하므로 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수령을 지나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회 병력이 진조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건의 위법성 논란이 나오자 국방부 검찰단은 작성 경위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 후에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을 누가 만들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 계엄령 문건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건까지 만들었던 인물이 기무사 개혁 TF에 참여하고 있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영은 기자입니다. 기무사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13명입니다. 여기에는 현직 기무사 고위 간부 3명도 포함됐습니다. 육군 소장이자 기무사 2인자인 소강원 참모장, 그리고 기무사 101 부대장, 기무사 102 부대장입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전남 광주 지역 기무 부대장이었던 소강원 참모장은 기무사가 조직한 세월호 TF에도 참여했습니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 성향까지 분류하며 사찰을 했고 유병헌 체포조까지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소 참모장은 지난해 3월 기무사 처장 재직 당시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사찰 의혹과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인사가 기무사 개혁을 위한 TF에 포함돼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태스크포스에는 육해공군 준장 3명, 육군 대령 1명 등 현직 군인만 7명으로 절반이 넘어 출범 때부터 개혁 의지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동향 관찰권 폐지 목소리도 TF 내부에서 나왔지만 기무사 인사들의 의견과 부딪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무사 개편 TF는 기무사를 개혁하자는 차원에서 국방부 주도로 지난 5월 꾸려졌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민간인 사찰에 이어 위수령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해체 수준의 기무사 조직 축소나 재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기무사 문건은 충격적이라고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남아있는 의문점, 앞으로 예상되는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정치부 박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네. 먼저 이 탄핵이 기각이 됐다면 광화문에 장갑차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계획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건지가 우선 궁금한데요. 일단 이 문건은 탄핵 상황이 어떤 상황을 특정 상황을 가정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나 저희가 이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들을 취재를 해봤는데 이 당시 기무사령관의 지시가 있었고 이것은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 점이 핵심 쟁점인데요. 예. 그 당시 탄핵 정국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그 세계가 놀랄 정도로 평화적이고 모범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런 상황에서 화염병과 무기 탈취 등을 거론하면서 폭력적인 상황을 가정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뭐냐, 네. 그런 이유가 뭐냐가 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한민구 장관이 왜 이런 보고서를 검토하고 지시하고 만들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는지 네. 왜 그래야만 했던 상황이냐 이거죠. 특히 그 앞서 보도에서 보셨듯이 군의 내부 비선이 이제 활용됐고요. 그리고 또 정식 체계도 지금 약간 좀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철희 의원 말 한번 들어보시죠. 예. 당시 청와대를 중심으로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있는 또는 전국에 모여있는 이 촛불 집회 참가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너무 규모가 크잖아요. 여기다 부담을 굉장히 느꼈던 것 같고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결국 군을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했을 거고요. 그 판단 하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국방부와 기무사가 짜라 라고 해서 이루어진 계획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이 필요했다면 그 군 개통을 따라서 합참해서 지시를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왜 굳이 기무사를 이용을 했을까요? 이제 그 기무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대와 군사 그리고 또 군대와 관련된 안보, 방첩, 정보 활동 이제 주 업무죠. 이런 상식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네. 또 그 내용을 보면은 계엄은 사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과 또 계엄법으로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를 두고서 기무사가 그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부정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 군 조직의 업무 분장을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예. 취재 결과 그 군 법무관리관실에서 당시 이런 비슷한 그 문건을, 사안을 검토해봐라. 그런 지시가 왔었답니다. 그런데 예. 계엄령까지는 담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 이후의 업무가 기무사로 넘어갔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시 국방부 관계자라든지 기무사 관계자에 대한 정식 수사가 그렇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 당시에 조현천 그 기무사령관 그리고 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제 민간인이기 때문에 예. 군 자체에서 조사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고요. 예. 또 과연 지금 군 스스로가 이런 의혹을 털어버릴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좀 있다고 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 이번 문제가 된 이런 보고서가 송영무 장관에게 지난 4월에 이제 보고가 됐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예.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된 보고서를 방치한 거냐 아니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거냐 이런 점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서울 도심으로 병력이 이동을 하려면 청와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청와대에도 이런 계획들이 이제 통보가 되거나 알려졌을 수도 있을 텐데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그 박흥렬 그 청와대 경호실장에게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은 예.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관련자들이 주요 혐의들을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업무 지휘 체계상 당시 그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에게 보고되는지 이 점도 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박경호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군부 쿠데타를 연상케 하는 기무사의 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정치권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수준까지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유언비어 선동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그러나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사실로 드러났고 추미애 대표는 국민을 폭도로 인식한 기무사는 본연의 업무 수행이 어려운 지경이라며 전면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기무사는 더 이상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체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진상규명과 전면개혁, 나아가 해체까지 촉구했습니다. 관련자는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인적 청산을 비롯한 강력한 군 혁신을 기무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기무사에서 그 미수령 검사했다는 문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코멘트하겠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가동되면 기무사 역할 조정 등 군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입법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정부가 오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 나온 재정특위의 보유세 권고안과 비교해보면 세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크게 높였습니다. 먼저 이중근 기자입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의 핵심은 2주택 이하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차등을 두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 누진세율 인상폭을 더 높였습니다. 과세 표준이 6억 원이 넘을 경우 구간별 세율이 0.1%포인트에서 0.5%포인트씩 높아져 최고 세율이 2.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3주택 이상일 경우엔 0.3%포인트가 추가로 붙습니다. 공시가격이 24억 원인 주택을 가진 1주택자와 3주택자를 비교해보면 내년엔 종부세를 올해보다 각각 159만 원, 595만 원 더 내야 합니다. 3주택자의 세금 증가분이 1주택자보다 4배 정도 많은 셈입니다. 공시가액 반영 비율은 권고안보다 낮췄습니다. 현재 80%인 공시가액 반영 비율을 5%포인트씩 2년 동안 올려 90%까지만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권고안보다 줄어듭니다. 소득이 아닌 자산에 대한 과세 인정을 감안하여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1주택자, 은퇴자, 고령자 등의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에 7,400억 원 정도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정리해보면 세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세금 부담을 훨씬 무겁게 할 테니 집을 처분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임세흠 기자입니다. 정부는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건 한 채나 2채를 가진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1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 잠깐 2주택자일 수는 있지만 3주택 이상이면 투기 가능성이 큰 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을 많이 지게 해서 집을 팔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도 임대 등록을 할 경우에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고가의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가 오르긴 올라도 상대적으로 그 폭은 크지 않습니다. 1주택자는 시가 19억 원, 다주택자는 합쳐서 23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는 세율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여러 채 복잡하게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한 채로 좀 집중하고자 하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상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 합치더라도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여 명의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처럼 집값이 급등한다면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몇백만 원의 추가 세금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몇백 가구 걱정해서 집 팔고 갈 사람이 아예 이 동네 안 들어오지. 특히 종부세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가나 빌딩, 공장 부지에 대한 세율은 전혀 올리지 않아 기업들만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확정합니다. 다만 재정특위가 권고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은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지만 당장 야당이 개편안에 비판적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일부 조정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세영입니다. 다음은 아시아나항공 관련 소식입니다. 아시아나 측은 어제부터는 간편식이라도 모든 승객들에게 기내식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확인 결과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에는 간편식조차 실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아나도 국토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승객이 상하이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기내식 제공이 불가능해 식사권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어제 상하이를 출발해 김포로 온 이 아시아나 여객기엔 간편 기내식조차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어제부터 모든 승객들에게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출국편만 살폈을 뿐 입국편은 아예 빠뜨린 겁니다. 저희는 지금 그거까지 다 통틀어서 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사해서 저희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입국편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 기내식을 싣고 출발하기 때문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등 일부 근거리 노선에선 출국편과 입국편 기내식을 한꺼번에 싣고 단시간에 왕복하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을 위해 5명을 파견해 놓고도 취재진이 확인할 때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 감독관들이 나가서 파악하기로는 전체 미리 정상적으로 실리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아시아나항공은 출발 지연, 기내식 미탑재, 간편식 제공 등 모두 280편에서 차질이 빚어졌다고 자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 배상도 극히 일부만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분쟁 규정엔 국제선의 경우 2시간 이상 지연돼야 항공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을 뿐 기내식 차질에 대한 조항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KBS가 확인한 결과 280편 가운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객기는 21편뿐이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기내식 대신 상품권을 받았거나 간편식을 먹은 승객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배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기내식 사태가 정상화되는 대로 아시아나항공의 소비자 배상 절차를 점검해 부적절할 경우 사업 개선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의 직원들이 처음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기내식 대란은 예견된 일이었다며 박삼구 회장 등 경영진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황경주 기자입니다. 불명된다. 말로만 정상화야. 직원들은 불명된다. 친절한 미소를 가리고 가면을 쓴 승무원.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얼굴은 가렸지만 침묵하지 말자며 용기를 냈습니다. 기내식 대란 사태를 일선에서 막아내고 있는 아시아나 직원들입니다. 금요일 저녁인데도 2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직원들은 기내식 사태가 예견된 일이었다며 경영진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현장에서 저희가 오롯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참담하죠, 지금. 부담감에 스스로 세상을 등진 기내식 협력업체 대표에 대한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비행 일정 등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총수 리스크를 먼저 겪은 대한항공 직원들도 집회에 참석해 지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시아나도 저희들처럼 한대로 뭉쳐서 저 부도덕한 박상구 회장을 상대로 열심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아시아나 직원들은 오는 8일에도 경영진을 비판하는 집회를 다시 한번 엽니다. 회사가 두렵습니까?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올해 초 아시아나항공 일부 여승무원들이 박삼구 회장을 위해 성희롱에 가까운 환영 행사를 강요당했다고 고백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낯뜨거운 노래와 율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눈물과 선물, 신체 접촉을 강요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의 아시아나 승무원 교육생들이 율동을 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가사를 회장님으로 바꾼 겁니다. 손에는 빨간 종이로 접은 하트를 들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인턴 수료를 앞둔 승무원 교육생들이 박삼구 회장 방문을 앞두고 환영 행사를 연습하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제보한 승무원은 4개월 훈련 기간 동안 박 회장이 방문할 때마다 이런 공연에 강제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을 본 박삼구 회장은 길을 받아간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승무원은 신체 접촉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회장님은 저희가 안 안아줬다고 되게 서운하다고 회장님 가서 이러시도 안아드리고 또 뭐 사랑합니다 해드리고 깊숙이 이런 식으로 잡아라. 안을 때도 이렇게 뭐 빡 잡아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좀 하시죠. 회장님과의 만남에 감동하는 역할을 맡은 승무원도 따로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회장님이 오시면은 항상 눈물을 흘리는 어떤 역할들이 한 명씩 하고 있었고 반갑게 맞아드려야 되는 기쁨 중 내가 이러려고 승무원을 지원을 했나. 육아휴직 후 복직한 승무원들이 직접 접은 종이약 1000마리를 선물해야 했다는 등의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감동을 드리라는 지시를 했다고 지목된 간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때 그걸 주시할 위치가 아니었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시아나항공 측은 노래와 율동은 교육생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스스로 준비한 행사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이번에는 대한항공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한 조 회장 측의 방어는 앞서 부인과 딸의 영장 심사 때처럼 집요하고 치밀했습니다. 영장 기각 전후 사정을 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영장 기각 뒤 묵묵부답 입을 닫았습니다.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위장 계열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조 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는 무려 7시간이나 진행됐습니다. 이 영장 재판엔 변호인만 10명 넘게 참석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대형 로펌 3곳의 변호인 수십 명이 조 회장의 변호인으로 공식 선임됐습니다. 변호인단은 범죄 사실 중 비교적 형량이 높은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 액수를 반환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낸 혐의가 있는 변호사비 수십억을 반납하고 이른바 차명약국의 수익도 정석기업 수익으로 돌려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범죄는 피해액이 회복되면 유무죄와 구속 여부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회장은 법원에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의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지병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검찰 수사팀은 당혹했지만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은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민 씨에 대해 모두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진 측은 이때마다 병원 진단서나 피해자 합의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했고 구속영장은 닮은 꼴로 기각됐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활동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이 오늘 KBS가 공개한 민간인 사찰 문건은 국정원 내부 문건임을 공식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자료 공개나 관련자 문책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탐사보도부 이재석 기자입니다. 일개 국정원 조정관이 공기업 직원에게 환경단체 지원금을 주지 말라고 대놓고 압박했습니다. 그것도 사장실에서였습니다. 사장님께
그러면 결재란을 하나 더 만들어 주셔가지고 국정원 사인을 받아줘라. 이게 뭐냐 도대체. 조직의 자존심도 없냐. 주강수 당시 가스공사 사장도 이런 사실을 부인하진 못했습니다. 일체 언급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중에 조용할 때 다 끝난다면 얘기합시다. KBS가 공개한 문건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하고 청와대 각 수석들에게 활동 내용을 보고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국정원은 KBS가 공개한 문건이 환경부에 건네진 게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이 문건에 대한 향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경우 충실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그동안 늦춰졌던 개혁에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사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이 빠르게 진행은 했지만 아직까지 끝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내부 징계나 수사 의뢰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정원 관계자는 충실히 협조하겠다는 문장에 그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공개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국정원의 추가 자료가 공개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사람들 그리고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4대강 사업 반대 활동가들에 대한 불법 사찰 활동은 비단 국정원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 조직도 광범위하게 동원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세중 기자입니다. 불법 활동 체증 강화, 반대 교수들의 동향 수집. 국정원의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사찰 문건에는 국정원 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했습니다. 종교계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주도한 김경호 목사는 관할서 정보과 형사가 전담 배치돼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담당입니다. 기독교 담당입니다. 우범자도 아니고 경찰이 우리를 담당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담당하고 찾아오고 그래요. 또 다른 정보과 형사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에게 정보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수시로 동향을 캐물었습니다. 경찰이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4대강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봤는데 그런 전화를 일단 받으면 위축이 돼서 그 활동에 대해서 위축이 좀 받을 수도 있고. 국정원 요원의 사찰 표적이 된 한 교수는 경찰 정보과 형사까지 이중의 감시망이 시달렸습니다. 일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주체는 경찰청인가 싶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모아진 정보가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은 들죠. 현행 법령은 치안 정보라는 명목으로 정치, 경제, 노동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을 경찰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안녕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찰 업무의 본연에 맞게 정비가 돼야 되고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됩니다. 10만 명이 넘는 경찰력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일 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사찰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대법원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폐기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복구하고 다른 관련 자료도 복제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여전히 몇몇 핵심 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내립니다. 이어 각종 장비와 거대한 철제 가방을 옮깁니다.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장비들입니다. 장비들이 옮겨진 곳은 대법원 청사 13층의 별도 공간. 이곳에서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의 컴퓨터 저장 장치를 복제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폐기된 하드디스크 복구 작업도 벌입니다. 전 과정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입회 아래 CCTV로 녹화됩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문건을 일일이 골라내야 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검찰은 작업에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요청한 다른 주요 자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했던 법관들에 대한 불이익 여부를 밝히기 위한 인사기록 제출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 관련자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업무 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 등도 제출할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혹 해소에 꼭 필요한 자료들이라며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하드디스크 복구와 자료 분석에 집중한 뒤 필요한 자료에 대해선 계속 추가 제출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사 개입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정식 공모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정인에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지원하라고 권유한 건데요. 심사 결과는 지원자 전원 탈락으로 마무리됐지만 장 실장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은 600조 원대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지원자 16명 중 최종 후보 3명으로 압축됐지만 결과는 전원 탈락이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지원했다 탈락한 곽태선 전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전화해 자신에게 지원을 권유했고 인사수석실에서도 미리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청와대 어딘가에서 이른바 코드 인사를 하려다 자신을 탈락시켰다는 주장입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장 실장이 곽 전 대표에게 지원을 권유한 건 맞지만 심사는 공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 실장이 곽 전 대표에게 전화를 한 시점은 공모 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월. 경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원 권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모하기 전에 청와대 장하성 실장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연금본부장 인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종 후보가 확정되기도 전에 곽 전 대표만 따로 만났다고 밝힌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만난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만나서 무슨 내용은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 상태지만 인선과 관련한 뒷얘기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받아온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실장이 어제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김 전 차장은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과 성희롱 등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서울대 총장 후보자 강대희 의과대 교수가 오늘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총장 후보로 최종 선정된 강 교수는 최근 여기자 성희롱과 여교수 성추행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됐고 논문을 이중 게재하는 등 표절 시비에도 휘말렸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오늘 서울 세종도로에서 정부의 법의 노조 통보 즉각 취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합원 연가, 조태투쟁으로 진행된 오늘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100여 명이 참가해 법의 노조 통보 직권 취소와 대통령 면담, 해직교사 원상 복직 등을 촉구했습니다. 장마전선 등의 영향으로 사흘 동안 누적 강우량이 1m가 넘는 등 일본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와 교토, 나라 등 14개 현에서 56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일본 공영방송 NHK는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남 강진에서 실종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 시신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아버지 친구가 여고생이 실종되기 이틀 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같은 성분이었는데요. 경찰은 아버지 친구의 계획적인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입니다. 아르바이트 소개를 받는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여고생 A양이 실종된 지 8일 만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신을 부검한 결과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 성분 0.093mg이 검출됐습니다. A양의 아버지 친구인 51살 김모 씨가 지난달 불면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같은 성분입니다. 부패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이 적당히 들어갔다는 게 환산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검출되었다. 실종 당일 피의자 김 씨가 집에서 무언가를 태우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경찰은 불에 탄 잔존물에서 A양이 입었던 바지와 가방의 부속품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의 집과 차량에서 발견된 이발 도구와 낫에서도 A양의 DNA가 나왔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에 도구들과 수면 유도제를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14일 날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를 구입한 그런 것으로 봐서 계획된 범죄로 보여집니다. 정밀 부검을 실시했지만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범죄 분석 요원을 투입해 보강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